맛이 없는데 칼로리가 높지 갑니다. 않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 네, 6번인가? 네. 8단원 초반에 네. 마델룬 상수를 다뤘거든요. 네. 이온 결합하면서. 네. 근데 제가 그 결정 격자가 입체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는 그림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덜롱 상수 계산하는 건 NaCl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자연의 애들이 CF2 만든 네.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 보고 이게는 그러니까 결정 구조 몇 개를 외우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NaCl은 유명하니까 그러면 CaF2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육면체로 두고 칼슘은 FCC로 들어가요. FCC로 들어가고 플러린이 T 플러스 자리하고 T 마이너스 자리 모든 3면체 자리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걸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정 구조 몇 개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결정 구조가 교육용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NaCl, 그 다음에 ZNS에 이제 뭐냐면 우르짜이트, 그 다음에 스펠러라이트. 네, 이런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ZNS. 근데 ZNS 배울 때 그 뭐냐면 우르짜이트는 잘 안 배우고 스펠러라이트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ZNS 구조가 스펠러라이트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다, 이게 어떻게 생겼다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CAF2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CSCL.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어떻게 배어 있는지를 외워야 마덜롱 상수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보통의 무기화학 책에서는 여기만 이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묻는다면 구조를 외우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그거는 애들이 학술지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그 CAF2도 들고 왔는데 마대용 상수 공부할 때 근데 저희는 약간 그걸 일반화하는 약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애들은 다 신나가지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쌤이 뒤에서 못 견뎌가지고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시험 문제가 나올 그러니까 마덜롱 상수가 교재에 나오는 건 NaCl밖에 없어. 그리고 마덜롱 상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수라서 원래 마덜롱 상수는 그 구조를 PC에 넣고 컴퓨터한테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유니셀에서만 몇 개 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유니셀, 그 다음 유니셀 넘어가면 이게 인간이 계산하기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덜롱 상수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럼 걔 의미는 그냥 이렇게 한다인 거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값을 구하는 건 인간은 불가능해요. 몇 번째까지 외워야 돼? NaCl 같은 경우는 쌤이 세 번째 이상까지. 유니셀 8개 쌓아놓은 거에서까지 NaCl을 생각을 해요. 유니셀 8개 쌓아놓은 것까지. 근데 이제 근데 그것까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NaCl은 유니셀이 있을 거 아니야? 유니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쌓은 것에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명한 무기화학 책에 모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금방 찾아보면 아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는 힘들고 그냥 유니셀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약간 더 확장하는 것까지 추적하는 수밖에 없죠. 네,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죠. 뭐. 아 진짜 저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된다. 근데 미나쌤 본인도 결정격자 못 써서 해봤자 세 번째까지 된다고. 네, 아니 이건 작년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낸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NaCl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AF2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는 시키는 거라서. 근데 왜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덜롱 상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마덜롱 상수로 표현되는 격자 에너지가 중요해서 하는 거죠. 격자 에너지를 연력학적으로 보나보 사이클로 구할 수 있지만 보나보 사이클 없이 구조 자체만으로도 격자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마덜롱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니면 마덜롱 상수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마덜롱 상수를 보나보 사이클로 격자 에너지를 계산해요. 보나보 사이클로 격자 에너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쿨롱 에너지로 나누면 그 비례상수가 마덜롱 상수가 되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나은 거고, 그게 인간이 마덜롱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아주 미시적으로 이온 간 거리까지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어떤 그 접근? 마델론 상수에 대한 만약에 정확한 실험 데이터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보나보 사이클로 격자 에너지를 구해서 쿨롱 에너지로 나누는 게 그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세 가지고 마덜롱 상수를 구하는 건 알파고랑 바둑둬서 이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병신짓이죠, 그건.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두 셀 정도까지는 원리적으로 이렇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셀 정도 해보는 건 되는데 그걸 일반적인 결정 구조 놓고 한번 구해봐라. 이건 좀 내가 볼 땐 에반데요. 근데 그거 일반화 하라고 했을 때 애들도 재밌다고 다 내 주변에 앉아있는 재미는 있겠죠. 재밌어.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전 재미가 없는데. 이거 채팅 쓸때 적으라고 하는 걸. 세특 쓸 때 이걸 적으라고요? 이건 근데 그걸 그 보고서 써서 내라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에 빠져가지고 와 재밌다 이러면서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다는 그 의미가 글쎄요. 내가 봤을 땐 그냥 그걸 온도에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진 분들가지고 막뭐 하는데 이거를 걔 혼자서만 하면 안 되고 네 명 다 같이 해야 된다면서 다 같이 하자는 거야. 걔가? 네 명? 어. 네 명이. 자, 뭐 그린 건지는 알겠죠? 저 뭐 그린 거예요? 그냥 정육면체 8등분한 거 그리고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CaF2는 우선 칼슘이 어디 있냐면 칼슘은 이제 플러스라고 써볼게요. 칼슘이 여기 꼭지점 꼭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면의 중간에 있고 면의 중간에 있고 이렇게 이제 칼슘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배치만 보면 뭐예요? 이런 배치를 뭐라고 불러요? 네, 이런 배치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배치를 면심인방이라고 하죠. 아, 맞네. 원수심이요. 이런 배치를 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플러린. 자, 플러린은 어디에 배치되냐면 T 플러스 T 마이너스에 다 배치되는데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앞에 보이는 이렇게 규정되는 조그만 정육면체의 무게중심에 플러린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플러린이 요놈 무게중심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요쪽 무게중심에도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녀석의 무게중심에도 하나 들어가고 요 뒤에 있는 녀석의 무게중심에도 하나 들어가요.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얘 무게중심에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유니셀 안에 8개가 들어간다고요. 알겠죠? 이럴 때 이 플러린하고 양이온, 플러린하고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4면체 구조를 이루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2라고 하면 보이시죠? 이때 이 음이온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양이온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 양이온이겠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 가까운 이온은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바로 또 다른 음이온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얘 주변으로 존재하는 음이온은 가장 가까이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6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울 거고, 이렇게 가까울 거고, 이렇게 가까울 텐데, 그게 셀을 확장하면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위에도 하나 있을 거고, 앞에도 하나 있겠죠. 그럼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인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또 얘가, 그 다음 가까운 건 누구겠어요? 그 다음 가까운 건 maybe 이거 같거든요. 얘. 그럼 여기서부터 얘, 그러면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또 누가 가까워? 얘. 그 다음에 또 이건가? 아닌데? 맞아요. 저 반대 모서리에 있는 하여튼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인력하고 그 다음 청력 계산하면 그 다음 내가 볼 때는 에바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저거 자기가 매길 때 자기도 하나하나 다 세서 매긴다면서 제가 세고 있으니까 저거 동질감 느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근데 학문적인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할때 자체는 네. 이것저것 막 시도해본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있는데 12개. 학문적인 의미는 사실 없어요. 없다고 봐요. 아, 이렇구나. 12개입니다. 네. 12개 맞아요? 12개 맞아요? 역시 뭐 하여튼.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그려보려고 할 때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유니셀을 하나 더 그려보는 거예요. 유니셀을 하나 더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유니셀 옆에 하나 또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붙여서.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CaF2라고 하면 CaF2 결정 구조를 maybe 줄 것 같거든요. maybe 주면 그 주는 상황에서 계산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음이온 관점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양이온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럼 양이온 입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음이온이 몇 개가 붙어 있느냐? 가장 가까이 8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양이온 입장에서는 음이온이 하나, 둘, 셋, 넷, 요쪽에 4개. 해서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이 4개가 붙어 있는 베이스 8이 나와요. 이 CaF2에서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음이온이 8개 붙어 있고, 그 다음 얘를 중심으로 그 다음 양이온이 1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FCC의 결정 구조니까 그럼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 그럼 여기에서 요 음이온 사이까지 거리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요 음이온 사이까지 거리가 있을 테니까 여기보다는 그 다음 여기가 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여기고 그 다음 여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그림에서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요. 그냥 배울게요. 모든 것들을.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만들롱 상수는 대략 2.56 정도가 나와요. CaF2는 2.56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냥 외우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CaF2 마들롱 상수를 어디서 한번 구하는 걸 찾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내가 잠깐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단톡방에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40기죠? 39기 단톡방에 내가 올려놨던 것 같은데 CaF2가 뭔가 다른 애를 누가 하도 물어가지고 내가 어디 문에서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걸 내가 어디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놓은 게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한 4개인가 3개까지 계산해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작년에도 하더니 올해도 또 하는군요. 자, anyway 요거 자 6인가요? 동그라미 6인가요? 5예요? 자 5는 엔타이 본딩. 자 엔타이 본딩은 번역이 반결합성
자, 그러면 이 엔타이 본딩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CA하고 CB의 부호가 다른 거. 그래서 얘를 편의상 N-로 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몰리큘라 오비탈 파동함수는 어찌 될 거냐?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상수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빼기로 두고 n-라는 상수를 바깥쪽으로 빼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에 대해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n-제곱 한 다음 1sa 제곱 1sb 제곱 2배의 1sa 1sb 그 다음 똑같이 노멀리제이션 자, 노멀리제이션은 저 파동함수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똑같이 적분을 하면 얘는 n-의 제곱 한 다음 괄호 넣고 1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인티그럴 빼기 마이너스 1sa 1sb d 타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뭐로 바꾸기로 했어요? s로 치환하기로 했죠. 그러면 얘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n-는 2배의 1 빼기 s 루트분의 1 이런 꼴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어찌 쓸 수 있느냐? 이 상수를 다시 집어넣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되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직관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축이 있고, 자, 지축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여기에 A 원자핵, 여기에 B 원자핵이 있습니다. 각각이 이제 1s 오비탈이죠. 얘도 1s 오비탈이고요. 여기서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고 할 때 그 상황이 여기서 어찌 나타나겠느냐. 자, 아까 S오비탈의 속성은 게라데라고 했잖아요. 게라데이기 때문에 한쪽 오비탈의 표면 함수값 부호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B도 표면 함수값 분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S오비탈은 원점 대칭이란 것만 정해져 있지 그게 항상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로도 같아도 되고요. 마이너스로도 다 같아도 돼요.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두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는 양쪽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는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고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게 지금 더해진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호가 더해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이 보강간섭이 되겠어요? 상쇄간섭이 되겠어요? 상쇄간섭이 될 거고
그럼 그 결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함수값이 요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함수값이 요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보이시구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오, 여기 잘 보시면 핵간축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 밀도가 증가했어요? 아예 줄어들어 버렸어요? 줄어들어 버렸죠? 옛날에 이제 사귀는 게 유명해서 쟤들은 사겨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영원히 사겨 헤어지기도 해. 헤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쟤들은 헤어졌구나. 하지만 우연찮게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연찮게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약간 뭐 애들이 많아서 떠밀렸다거나 운동장에서 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놀다가 뭐 탁 했는데 갑자기 떠밀려가지고 내가 준영이랑 이렇게 툭 부딪혔어요. 그럼 지금 준영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했는데 툭 했는데 전 여친 전 남친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의 무게중심과 내 무게중심 사이에서 내 살을 발견할 확률이 더 올라가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무엇을 설명하기 편리한 거예요? 바로 결합 해리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합 해리. 그리고 이때 이거 뭐라고요? 수민아 뭐라고? 바로 이걸 마디라고 하죠. 마디의 정의는 뭐예요? 마디의 뜻이 뭐예요?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조건을 마디라고 했죠. 함수값이 완전히 0으로 상쇄되는 조건을 마디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원자를 이루기 전에는 분자를 이루기 전에는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A 원자에 속했다면 B 원자에 속했다면. 그런데 얘가 분자를 이루게 되면 되려 여기에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두 분자는 곧 뭐 할 테니까요? 쪼개질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상황을 결합 해리의 상황에 빗대어 저 함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 핵간축에 뭘 들이대 볼까요?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 보죠. 그런 다음 핵간축을 돌려요. 이때 돌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은 그냥 꼬챙이에 빨간 탕후루, 파란 탕후루 하나씩 꽂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뭐다? 시그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는 관습적으로 여기에 백설 표시를 하나 넣어줍니다. 반짝반짝 백설 표시. 이 표시는 무엇 때문에? 바로 노드를 표현하는 관습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 백설 표시는 노드가 없던 노드가 나타났다라거나 아니면은 엔타이 본딩이다라거나를 표현해주는 관습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습적 표현이다 보니까 때로는 빼먹고 안 적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볼만한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때 저 녀석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 녀석의 이제 이름은 아스테릭스예요. 이 표시를 아스테릭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스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스타라고 하거나 근데 뭐 나는 그냥 백설표라고 합니다. 백설표. 아스테릭스. 원래 이름이 아스테릭스입니다.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이름이 아스테릭스 표시인데 마크인데 이제 아무도 저렇게 안 읽고 뭐 스타라고 읽거나 뭐 나는 백설표라고 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레스 오비탈 에너지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레스 오비탈이 보강이나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합성일 때랑 반결합성일 때 에너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질문이 해결됐어요. 그런가요? 딥러닝. 그런가? 그런가? 좋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건 결합 해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파동함수라고 했죠. 그럼 결합이 해리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원래 원자 상태보다 안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경우 MO는 원래의 AO들보다 당연히 더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더 불안정하다라는 걸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다. 자, 됐죠? 됐죠? 자, 썼어요? 썼죠? 네. 그 다음 해줄게요? 해준다? 해줄게요.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여기서는 넘본딩이 안 나타납니다. 6 자,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에너지 상태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요렇게 요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립니다. 각각이 누구냐면 이 왼쪽에 그린 1s가 수소 A의 어타믹 오비탈이고 요 놈이 수소 B의 어타믹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A 원자가 됐건 B 원자가 됐건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맞죠? 왜냐면 A 원자의 1s와 B 원자의 1s가 에너지적으로 다를 리가 없죠. 왜냐면 동일한 수소니까요. 이때 여기서 중간에 시그마다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H2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차근차근 캐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number of AOs 하고 number of MOs 이게 같아야 됩니다. 네, 뭐 오비탈 보존이라고 하긴 좀 그런, 네, 뭐 그런 말은 안 쓰는데, 뭐 그렇죠, 보존이죠. 네, 개수 보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체 그림에서 원자 오비탈 몇 개 그려져 있어요? 1개, 2개 그려져 있죠. 그러면 분자 오비탈도 몇 개 그려져야 된다? 1개, 2개. 그 개수가 다르다 같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매우 단순한 시스템이어서 뭐 그려려니 하겠지만 나중에 베이결합 화물 같은 거 보면 구조가 되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저건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형조합에 선형조합에 참여하는 모든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 개수는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달라지면 그냥 틀린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분자기도 함수에는 이런 식의 보조선을 그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보조선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선형조합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분자궤도 함수 시그마 본딩 있죠. 이 시그마 본딩 어떻게 만들어졌었어요?
바로 요 s오비탈하고 요 s오비탈을 더하기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거기에 상수배를 더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요 점선 표시예요. 즉, 이 녀석은 얘하고 얘의 선형조합으로 만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 점선 표시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이 엔타이 본딩도 얘하고 얘의 선형조합으로 만든 거야 라는 뜻인 거지. 아시겠죠? 이때 당연히 본딩은 이런 식으로 안정화됐겠어요? 불안정화됐겠어요? 본딩은 안정화됐을 거고요. 엔타이 본딩은 이런 식으로 불안정화되었겠죠. 됐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전자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자 배치할 때는 싸움 원리, 그 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훈투룰에 따라 전자 배치하시면 됩니다. 오! 사실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투룰 어디서도 다 만족하는 겁니까? 원자 오비탈에서도 다 만족하는 거죠? 똑같이 원자 오비탈 전자 배치하듯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원래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잖아요. 원래 수소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전체 수소가 몇 개가 보여요? 수소가 두 개가 보이죠? 그럼 그 두 개의 수소를 어떻게 해? 여기 하나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안정한 것부터 최대 전자 두 개까지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시켜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요리,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열이 집어넣어서 분자기도 함수에 전자 배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본드 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본드 오더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BO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BO가 뭐냐? BO는 이거예요.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의 전자 개수 빼기 엔타이 본딩 MO 전자 개수 한 다음 2로 나눈 것. 이게 바로 결합 차수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그려진 그림에서 얘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2 빼기 0 나누기 2. 자, 지금 본딩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2개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1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 1. 됐죠? 됐죠? 그다음 그 다음 어디 그려볼까?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때 저 본드 오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BO가 이게 클수록 더 강한 결합입니다. 지금은 결합 차수가 1로 계산됐잖아요. 근데 나중 모델에서는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심지어 분수들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결합 차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강한 결합이고 이 BO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는 결합 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해당 분자의 루이스 구조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분자에 대한 거예요? 수소 분자에 대한 거죠. 그럼 수소 분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단일 결합 짝대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하죠. 단일 결합이니까 결합 차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이면 루이스 구조상 이중결합이면 결합 차수 2, 삼중결합이면 3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 일치하진 않아요. 때로는 그림상에서는 2인데 결합 차수가 2.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림상에서는 2인데 결합 차수가 1.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합선이 많아지고 결합이 강해지면 결합 차수도 같이 커지는 건 맞아요. 알겠죠? 커지는 건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중간에 쉴게요. 이렇게 쉴게요. 중간에 이제 또 지우면. 자, 저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자, 1, 2, 3, 그 다음 4. 자기성. 자기성. 약간 7로 표현합시다. 7, 자기성. 자,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구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첫 번째 다이아 매그네티즘이에요. 다이아 매그네티즘. 우리말 번역은 반자기성입니다. 반자기성. 얘는 뭐냐면 어떤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매우 작은 청력이 나타나는 현상. 이게 너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청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마찰이 있잖아요. 웬만한 마찰보다도 적어서 청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의 청력이 나타나는 걸 다이아 매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 나타나느냐? 해당 물질의 홀전자 배치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 파라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상자기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얘는 외부 자기장에 큰 인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크게 인력이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석이요, 자석. 자석을 구성하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무슨 물질이다?
파라매그네틱한 물질이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전자배치상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해당 물질의 홀전자 배치. 이게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소는 상자기성이겠어요? 반자기성이겠어요? 지금은 홀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반자기성입니다. 알겠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 수소와 수소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어떤 거예요? 수소와 수소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건 누구예요? 자, 어서 쓰시고. 주영아 썼어요? 네. 준영이는 썼어요? 네. 그 다음에 가희 썼어요? 네. 그래요. 안 썼는데? 그래요? 자, 수소와 수소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바로. 자, 이온화 에너지 슈쇼. 이온화 에너지 슈쇼 분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몰랐다. 자, 왜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전자를 떼어내서 그 전자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저 멀리 보내고. 그 전자를 저 멀리 보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유전자의 주양대수는 얼마예요? 수소 분자지. 자유전자의 주양대수는 얼마예요? 자유전자의 주양대수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따질 때는 짜잔 이런 식의 주양자수 무한대에 대해서 이놈을 이렇게 보내는 에너지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수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이놈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수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 배치에 따라서 분자를 이루었을 때 대략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걸 분자궤도 함수의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 분자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분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빨리빨리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우리 수업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그 파이 백본딩은 내가 또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보고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예. 또 뭐? 수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요. 네. 업스핀일 수도 있고 다운스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업스핀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딱 이제 시그마에 딱 그거. 여기에 있는 보통의 경우는 이 스핀하고 이 스핀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이에요. 근데 실제로 결합을 하게 될 때는 이 녀석의 스핀이 얘랑 같건 다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원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Z축과 이 녀석의 Z축이 일치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결합을 이루어서 안정해졌다고 하면 이 녀석의 스핀과 이 녀석의 스핀이 나중 결합을 이루어서 안정해지도록 스핀을 내 맘대로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 스핀을 업스핀으로 그렸죠. 다운스핀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업스핀이 업스핀이 되는 거고 다운스핀이 다운스핀이 되게 미리 조작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올리에서 여기가 스핀이 두 개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업, 이 녀석 다운을 그대로 유지해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억수로 이상하게 이게 유지된 상태로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오비탈의 스핀 방향이 같게 나타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요런 수소를 이제 그 뭐 올소 수소, 파라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건 아주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량 나타나는 녀석인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 스핀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스핀이 억지로 유지된 상태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면 얘는 여기 들어가서 결합력이 아주 약한 게 만들어지죠. 그럼 일반적으로 네. 이 수소들이 만약에 둘 다 업스핀이면 하나가 다운스핀으로 되고 그냥 바로 네, 시작하는 다운스핀으로 짝이 잘 맞아서 탁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Z축하고 이쪽 Z축의 오리엔테이션이 잘 맞아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 오리엔테이션이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이런 식의 이 뭐냐면은 올소수소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둘 다 업스핀일 경우에는 저렇게 들어가고 네. 하나가 다운스핀일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시그마에 둘 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보통은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그리는 그림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들어갈 때 얘가 알아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럼 그때 세상에는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핀을 바꾸는 스핀을 바꾸는 것은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Z축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Z축 스핀을 갖고 있다가 얘가 결합하러 들어갈 때 누가 와서 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 충돌을 통해서 뒤집히면 그게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도 똑같은 방향이고 이쪽도 똑같은 방향이면 결합이 원래 안 될 일인데 들어오다가 누가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뒤집히면 결합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크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충돌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전파로만 얘가 뒤집혀서 결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충돌을 해도 희한하게 이 스핀이 유지된 상태로 결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두 전자가 본딩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걸 살짝 유지했다가 금세 떨어져 나오겠죠.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또 원자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충돌을 통해서 스핀이 뒤바뀌면 다시 결합하는 거죠. 근데 확률적인 거네요. 네, 확률이죠. 그 수소가 정상적인 수소가 많은 이유도 확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는 평행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요. 오. 근데 이제 이놈이 이 상태로 바로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살짝 유지했다가 끊어지고 다시 또 충돌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자. 잠시만요. 안녕.